여러분 다 느끼지 않아요? 뉘앙스라는 거. 표면 언어에 굉장히 친절한데 이면에 인정이 없어요. 수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얘기할 때 앞에서 하는 A를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B를 얘기해요. 약간 빡쳐요. 왜요? A, A 다시, B, B 다시 막 이렇게 가야 돼. B 다시 다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걸 싹 치우고 다른 걸 전개해요. 계속 퍼붓는데 얘가 날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 다음 거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만만하게 본다는 건 우리가 표면 언어 말고 이 사람이 존중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거의 다 알아요. 무례한 사람들이 유독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은 주저함이 많죠. 대답할 때 네네네, 네네네 막 네네도 급하게 빨리 하고 말도 빨리 하고. 왜? 우리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fly 날아가요. 그리고 얼어요. freeze 해요. 이런 현상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긴장하면 fight 싸우려고도 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그냥 뇌에 일어나는 3F예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만만할 때는 우리가 얼고 긴장하고 관계나 발표에 불안이 있으면 말도 빨라져요. 그럼 그걸 우습게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못 비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 잘한다라는 경우를 볼 때 말수가 없어요. 근데 말수가 없는 게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막 나대면서 말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의 범위는 명료성의 범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인하고 조율하고 감정을 헤아리고 다 들어가요. 근데 사적 대화의 명료성만 있다 미쳐버릴걸요, 그 가족이?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감정을 조절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명료성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타인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이 명료할 것도 명료하게 대답 못하면 우리는 짜증이 나죠. 그럼 횡설수설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말투도 네네네네 아니고 네라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명료성을 빨리 갖추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영역까지 수용하고, 내가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자꾸 욕망적으로 말해서 부탁하려고 하고, 뭔가 타인이 나한테 만약에 이렇게 해요. 소장님 저기 자주색 진짜 잘 어울려요 막 이렇게 얘기해. 너무 잘 어울려 이러면 진짜 칭찬이죠. 근데 선생님은 되게 저기 레드 계열 좋아하시나 봐요. 레드 뵐 때마다 레드 계열 입네요. 근데 뭔가 평가받은 것 같죠. 늘 항상 레드, 그죠? 그러면 네가 뭔데 철학적으로 나를 평가해. 내가 뭐를 입든 그지처럼 입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때 네네, 네 좋아요, 너무 착한 거죠. 근데 착하지 말고 못되라는 아니고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저 칭찬하는 거 맞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달려오는 트럭을 딱 마감만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저 지금 비난해요? 왜 상관해요? 내가 옷을 입다. 이건 아니고, 저 칭찬하는 거 맞죠, 선생님? 에이, 설마 지금 구박하는 건 아니죠. 내 돈 주고 샀는데. 아니면 혹시 과장님 혹시 저 레드 하나 사주려고 물어봐요? 막 이렇게 하면 부담 주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딱 막 멈추게 하는 지리. 그러니까 좋은 지리는 상대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한테 과격하게 돌격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뭐가 불쾌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죄송하긴 뭘 죄송해. 네 불쾌함이 내가 죄송해. 내가 불편해. 근데도 쿠션 언어 쓰고 말하는 거는 내가 더 격식 있게 하면 내 바운드를 함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진짜 배려하는 말투와 나를 만만하게 보게 하는 말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느끼지 않아요? 뉘앙스라는 거. 표면 언어에 굉장히 친절한데 이면에 인정이 없어요. 수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얘기할 때 앞에서 하는 A를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B를 얘기해요. 약간 빡쳐요. 왜요? A, A 다시, B, B 다시 막 이렇게 가야 돼. B 다시 다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걸 싹 치우고 다른 걸 전개해요. 계속 퍼붓는데 얘가 날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 다음 거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만만하게 본다는 건 우리가 표면 언어 말고 이 사람이 존중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거의 다 알아요. 가스라이팅 요즘에 많이 하니까 이제 아시죠?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가스라이팅 이거예요. 부모가 돼서 상대의 죄책감을 계속 효도를 못함에 대해서, 부모도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도 모두 성품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계속 자식의 죄책감을 건드시는 분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엄마가 죽어야지.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아? 엄마 죽어야 돼. 엄마 지금 기억을 못해. 조금씩 치매가 오는 거야. 엄마 죽어야 돼. 아이가 그 40대, 50대가 일터로 돌아가면 집중을 못해요. 엄마 죽을까 봐. 그러면 이 죽음을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엄마야, 또. 죽음에 대해 걱정에 대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가스라이팅이야. 너가 효도를 다해야지. 나 죽기 전에. 근데 10년 살아. 근데 뭐 짧게 살아 길게 살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도해야 돼? 너 지금 죄책감 느끼지? 더 많이 느껴. 더 많이 느껴. 그리고 상대를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굉장히 안 좋겠죠. 수치심 있고 만만하게 볼 때 또 하나가 죄책감. 뭐 죄책감이라고 한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책임감을 계속 줘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임감.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근데도 또 책임감을 줘. 딸로서. 네가 아내로서 책임감이 있어야지. 이미 한껏 양의 곰 2마리를 했는데 또 책임감을 줘.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가족 간에도 주면 모르는 채 하세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아이를 낳고 자라면 3살까지 아이들이 빵긋빵긋한 웃음에 모든 부모는 효를 아이는 다 했다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되바라지게 부모를 모시지 않고 살아가자 이런 뜻은 아니고 내가 독립적이고 나답게 살아가야 되는 영역을 부모도 남일 수 있어요. 침범하게 두지는 말아라. 그 정도의 멘탈이나 그 정도의 뭐 이론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나의 삶을.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가스라이팅, 뭐 수치심이라는 거, 자극하시는 거, 그 다음에 책임과 죄책감,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살피면서 대화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요. 특히 직장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이제 끊을 수 없는 사이에서 적절한 대처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이걸 꼭 대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소시오적인 사람을 대처할 수는 없어요. 아주 소시오적인 사람은 정신과에도 상담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뭘 어떻게 일개 내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서 뭉개지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이 조직에 10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그러면 못 나가죠. 그럼 못 나가면 거기서 처참하게 효능감이 낮아지면서 비굴하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자존감을 거기서 겪어야 돼요.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동하고요, 페이가 작아졌어요. 근데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퀄리티가. 그럼 그거를 결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른으로서 자기 결단을 못 믿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느냐. 아무도 정답을 있어야 된다는 정답을 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게 최상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거를 못 놓는 거면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정권은 그대들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가족들은 그냥 멀어지세요, 거리 두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충분히 거리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남들이 없어. 내 주변에 내가 맨날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버릇이 생겼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집요하게 관리해. 불편해. 그럼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매일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했던 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매일 전화할 거 3일에 한 번 전화하시고요. 3일에 한 번 할 거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시고 다 얘기하시고 싶은 거 부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통제력은 가져야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외로울 때 엄마 찾고 엄마가 외로울 때 나는 안 있어준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내가 만들고 있는지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법을 할 때는 인간은 의식한다고 인식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골박에서 인간 심리학을 100권 읽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2번째 단계가 인지예요. 첫 번째 단계는 경험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뭐 이런 강연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들으러 오시거든요. 그거는 상급 단계예요. 발성 발음이나 표정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 있어요? 공고해져요, 이상하게. 그죠? 표현은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발성이나 표정이나 따뜻한 온도, 냉소적으로 눈을 쏘지 않고 냉소적인 말투를 이렇게 쏘지 않고 그냥 친절하게 말투를 할 수 있는 이 태도가 있어야 되고, 이 기술에다가 인지가 얹어져야 되는데 인지는 기술법이 아니에요. 타인을 다루는 기술, 설득을 하는 기술,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연결되는 방법, 사람을 읽는 방법, 나라는 사람을 아는 방법이 연결 통로가 돼요. 근데 제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니 인간에 대한 레시피를 좀 공부하시고 나만의 인간 레시피를 하나쯤은 만들어 두세요. 딱 1년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거든요. 아니면 무차별하게 통제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되게 나쁘고 끌려다니고 또 지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나면 또 욕하고 다니고 막 기분 나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제하는 사람을 보면 심리학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 언어를 아기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게 되게 소중하게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모르면
내가 인정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되게 과시적으로 드러나요. 나 여기 있어. 나 이만큼 자리하고 있어.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 아까 해석적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밉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아니 나를 통제하면 뭐를 얻어? 저는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나를 통제하면 뭐를 얻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좋은 질이 뭐를 얻지? 아 내가 지금 저분을 강의하면서 통제하면 내가 내가 지금 나약한 마음이 있었나?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생각해요. 왜 이렇게 무례하게 통제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여유를 부리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 유년기에 건강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거를 내가 이 사람도 그게 징벌이나 똑같은 현상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 비난할 게 어디 있겠어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무례함을 줬으니 나도 너에게 충분한 무례함을 줄 수 있어 라는 갑질에 갑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인간 레시피를 조금 잘 알고 쌓아가고 공부하고 훈련해도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한 번에 이런 습관들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부터 연습하면 좋을까요? 제가 연구실을 한 15년 해왔어요. 저도 대화나 발성을 못했던 사람이고 인생에서 저한테 어떤 인터뷰에서 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진짜 학수고대한 유학을 갔거든요. 제가 원하는 학교에. 그게 저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저의 터닝 포인트는 뉴욕에 유학을 갔다 그 학교를 갔다가 아니었고요. 저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언론이 뭔지 모르고 발성 발음을 연습했던 게 내 인생을 모두 바꿨어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주저주저하고 나약했던 친구가 남을 존중하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든요. 어느 순간 커피 하나 주문할 때도 짜증되는 알바가 한번 조금 웃으면서 저한테 커피를 전달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부터 말의 힘이 너무 큰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이 너무 궁금했고 문화가 다른 거지 존칭이 있다고 존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국은. 그러니까 문화가 뭔가 달라 이 생각을 해서 언론학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발성, 발음의 지배, 표정에 대한 나의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게 먼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되게 차갑게 무표정을 이렇게 타인을 동태와 동태처럼 이렇게 봐요. 너무 이러면서 뭐가 열정이 나고 이러면서 면접을 보고 있으면 누가 뽑아요 이거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듯 말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정제되어진 그 표현의 능력을 좀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연구실에도 별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한 달에 한 권, 달랑 한 권 책 읽기가 있어요. 1년에 결국 1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론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책이 위로 안 가 있어요. 추측해 보실래요? 무슨 책이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인문? 저는 고전문학? 고전 문학도 아니고요. 인간 심리학 책.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얘기할까 아니면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인간의 프레임이라는 거. 뭐 어떤 각도로 인생은 행복도를 느끼냐.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근원을 알아야 걔를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걔를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을.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원 오브 원은 김단 작가의 관계력이란 책이에요. 박상미 교수 뭐 우울도 습관입니다. 이 책보다도 월등 위에 있어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이해의 눈은 결국 나에 대한 이해의 눈을 만들고 내 방어 기제를 알아차리게 만들고 내가 왜 이렇게 본때 없는 말들을 해나가나 왜 내가 상대가 궁금하지도 않는 얘기를 막 너불너불 대고 있나 그리고 돌아서서 창피해.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나랑 어떤 신뢰도가 있는지 몰라. 우리 인간의 신뢰도도 5단계로 약간 나눠요. 1단계는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 스팸 처리야. 언젠가 하겠지. 2단계, 언제 식사해요? 가을쯤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3단계는 식사해요? 라고 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어때요?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단계. 밤에 전화 와요. 7, 8시에. 이 사람 왜 전화했지? 이거랑, 전화 올만하네? 이거랑 밤 11시, 12시에 급한 일 있나 보다. 이러고 받는 거랑. 신뢰도가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 안 맞게 내 막 사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불편해지죠.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하면, 저거까지 왜 나한테 얘기해? 이것도 신뢰도의 단계를 알았다면 이건 신뢰도에 맞지 않게 저 사람이 좀 선을 넘어 대화의 주제를 정했구나. 그래서 내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난 그냥 불편해 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대화 소재를 정할 때 이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 가늠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화가 되게 구체적 이론들이 다 정립이 돼 있고 거기서 삐끗 나갈 때 우리가 현상에서 기분이 나쁘구나 그것 때문이겠구나 그런 느낌을 드시죠. 요거를 많이 채우면 사람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런 렉처 교육을 저희가 대학교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성별함을 월등하게 표정이나 카메라 테스트로 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권 심리학책 딱 6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책 딱 6개 표현으로 가면 내면과 외면이 1년 정도 되면 내 인생 살아가는 3, 40년이 훨씬 안정적으로 기로가 잡힐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술에 배부른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대화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인지하시면, 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소리공학적으로 중저음이 있으면 타인이 굉장히 따뜻하게 듣는데요. 신뢰감 있게 듣는데요. 이게 이제 소리를 따요. 그래서 소리공학으로 분석을 하면 저음만 있으면 번져나가요, 이렇게 소리가. 그래서 저음만 있으면 번져나가고 중음만 뜨면 같은 사람의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입안이나 목소리 쓰면 다른 가식적으로 학생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메시지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그러면 정확한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로 나가는 발음이고 단전을 물어서 중저음을 갖추고 신뢰가 있는 음역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나운서도 아닌데 우리가 음역대를 왜 신경 써야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남자친구랑 너무 사이가 좋다 쳐요. 근데 갑자기 나가다가 슬픈 노래를 막 조용필 걸 듣거나 이승환 거를 딱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실제로 저는 바이올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단조의 바이올린 음을 딱 들으면 그냥 인간의 고독감이 쿡 하고 느껴져요. 의식했어요? 슬퍼져야지? 아니죠. 인간은 신이 만들길에 무의식적 기제를 많이 갖다 놨어요. 이거를 많이 연구한 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비폭력 대화, NVC, 그 다음에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이런 거 외국에서 수백 년 연구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프리 영이 얘기했던 아까의 방어 기제,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이 그렇게 출중하게 임상으로 연구해 놓은 걸 우리가 지금이라도 배우고 쓰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대화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런 인지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기술교육도 함께 필요하고,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용기 있게 진솔하게 욕망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진솔한 욕망을 얘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당신한테 내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라는 거, 내가 뭐 다 갖겠다는 뜻이 아니고, 오빠가 자꾸 늦어서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거든. 당신한테 안 중요한 사람 같거든. 이거 되게 용기 있어야 해요. 자존감이 높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약간 빡치는 유형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 중을 보면 자존감은 되게 낮고요. 자신감만 높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교를 계속해요. 대화하는 중에. 나는 비교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되게 불편해요. 다양하죠. 커뮤니케이션이. 네.